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상권 분석 제4강 상권의 분류 164페이지라고 하죠. 자, 상권의 분류입니다. 상권의 계층적 구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했지만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개별 점포라는 게 있어요. 개별 점포. 자, 그럼 개별 점포는 이제 지점 상권이거든요. 지점. 지역, 지구, 지점. 지점 상권.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작은 게 지구,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별 점포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있겠죠. 그죠? 지역 상권. 지역 상권은 이제 시가 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역 상권, 상권의 계층적 구조는 그냥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점포의 상권. 특히 개별 점포의 상권에는 밑에 세 번째 점을 보시면은 대형 점포일수록 교통편이 좋거나 인류 상가에 위치할수록 우리가 지명도가 높은 상권일수록 개성이 강한 상품을 취급할수록 개별 점포 상권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 선매품이나 비교해서 구매하나 아니면 전문품 등을 취급하는 점포는 편의품을 취급하는 점포보다 상권이 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권의 범위입니다. 상권의 범위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전문품이죠. 전문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선매품이죠. 선매품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편의품이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가장 작은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본다면, 개별 점포상의 이제 이 오른쪽에 이제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흡입 정도,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정도로 따라 1차, 2차, 그리고 한계 상권으로 이제 분류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1차 상권, 2차 상권이 있어요. 1차 상권, 그 다음에 2차 상권, 3차 상권입니다. 그죠? 범위가 점점 넓겠죠. 그래서 1차 상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의품이다. 편의품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상권은 선매품. 고르면서 우리가 비교하는 선매품.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서 사겠죠. 옷이나 이제 대형 매장이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동대문 두타 이런 데 같은 거 얘기하죠. 그래서 3차입니다. 3차 상권은 이제 우리가 한계 상권이에요. 한계 상권. 그래서 이거는 전문품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품. 자, 그러면 우리가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를 봤을 때 65, 25, 10%라는 거죠. 그죠? 어떤 이제 상권 범위로서 봤을 때 제 1차 상권이 제일 많죠. 그래서 1차 상권이 뭐 예를 들어서 전체가 이제 1000만 원이다. 그죠? 100% 봤을 때 여기 650만 원을 커버합니다. 65%. 그 다음에 2차 상권은 어떻게 돼요? 약 25%, 250만 원을 커버하고요. 3차 상권, 한계 상권이죠. 한계 상권은 어떻습니까? 이 거리 기준은 매출액 기준을 나누겠죠. 그래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3차 상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본다면, 들어볼게요. 자, 오른쪽입니다. 박스. 자, 1차 상권은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00제곱미터 이내 지역이고, 즉 직경 1km 이내 지역이고요. 전체 점포 구역이 한 60에서 65%예요. 그래서 흡입하는 지역이고, 고객 1인당 매출이 가장 높고 점포를 중심으로 도보로 10분에 30분 정도로 소요되죠.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보시면은 고객 1인당 매출이 가장 높고 점포를 중심으로 도보로 10분에 30분 정도니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들이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는 고객 밀집 지역으로 주요 고객층이 거주합니다. 근데 2차는 1차 상권 외곽에 위치합니다. 점포의 전체 점포 이용의 고객이 20에서 25%를 흡입할 수 있죠. 1차 상권보다 고객이 지역적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죠.
3차 상권입니다. 맨 끝이죠. 상권의 범위가 끝이에요. 한계 상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2차 상권 외곽을 둘러싼 지역 범위로 2차 상권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고객들을 흡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이용 고객은 이제 점포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 위치에서 고객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분산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 정도에 따른 상권 분류가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포화성의 이론에 따르면 상권의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포화상권은 과소상권과 가다상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포화상권은 수요가 포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자, 이 경쟁 정도 자, 이거는 이제 점포 수에 따라입니다. 점포의 수에 따라 점포 수에 따라서 이제 포화상권이라는 게 있죠. 포화됐다는 겁니다. 포화상권. 그럼 여기는 수요가 포화가 됐다는 거예요. 수요가 포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요가 포화돼서 우리가 이 수요가 넘쳐서 점포가 입장에서는 이 좋은 거죠. 그죠?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과소상권과 가다상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상권이 점포를 한 10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대요. 커버. 그래서 이제 필요한 점포수입니다. 고객이 필요한 점포수. 자,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8개 있으면 당연히 과소상권이죠. 과소상권. 근데 12개가 있다. 그럼 과대상권.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로.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신다면은 포화상권은 이제 수요가 넘쳐서 이 점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소매점의 포화 상태로 기존의 점포 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에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 충분한 소매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 소매업체들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주기 위해서 소매업체들은 이 지역 상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가소상권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점포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고객의 욕구에 비해서 점포수가 적다는 얘기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점포수가 적기 때문에 이 상권의 점포당 평균 수익률이 매우 높다. 근데 과다 상권 반대죠. 비해서 우리가 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 사항입니다. 점포 일부가 도산하거나 시장에 퇴출되기도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과점 상권이라는 자체 넘겨보시면은 자, 과점 상권도 한번 내용을 보셔야 돼요. 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몇 개의 점포가 과점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화성 이론도 그냥 정의만, 포화성도 밑줄만. 자, 포화성은 소매점 시설의 수, 공급과 용도, 수요의 균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과소점포 상태인지 과잉점포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소매 포화 지수라는 걸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일정한 지역 내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소매 점포가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만일 이 소매 포화 지수가 다른 지역의 상권보다 높다면 점포당 매출액이 크다는, 즉 점포가 부족하다는 거죠. 점포수가 많지 않다 의미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자연적, 교통체계, 점포의 규모와 유통업의 형태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셔도 상권 변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권 조사의 의의와 내용. 그래서 밑에 상권 조사의 내용은 뭐 유동 인구를 조사한다든가 밑에 고객층과 시간대별 통행량을 조사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면 오전 뭐 11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학교 시간대를 직장인이라면 퇴근 시간대를 대상으로 또 정밀 조사하겠죠. 그 다음에 총 유동인구 조사, 내점률, 점포를 방문해서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구매 품목과 가격대 조사,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상권 조사의 절차는 한번 별표를 하나 쳐놔보세요. 별표를 하나 쳐주시면 합니다. 자, 얘는 이제
이 상권에 대한 2차적 지역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미 조사된 간행물 가지고 조사를 하죠. 지역 상권에 대한 상권지도 작성, 상권 내 지역에 관한 관찰 조사, 직접 방문에 의한 정성 조사 및 정량 조사 실시 등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은 이제 밑에 두 번째 줄,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은 점포 내부 자료와 기업 내 2차 자료를 이용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점포, 고객 매출액 여러 가지 이제 통계가 있죠.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이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보다 더욱 상세하며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은 한번 읽어보시고, 뭐 우리가 이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은 밑줄만 쳐보시는데, 일단 니은번에 보시면 우리가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을 앞쪽에서 서술적, 규범적, 확률적이라고 보셨어요. 이 서술적은 체크리스트나 유추법 같은 걸 많이 이용하죠. 현지조사법은 좀 적게 이용하고, 비율법. 그 다음에 규범적은 이제 중심지 이론과 우리가 배우실 소매중력 법칙입니다. 인력이죠. 확률은 이제 허프 모형, 로스 모형, 그 다음에 우리가 MLL 모형, MCI 모형이라고 배우셨죠. 그럼 서술적 방법에 의한 상권 분석은 이제 체크리스트. 자, 체크리스트는, 자, 우리가 밑줄만 쳐보시는데, 체크리스트는 상권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집해서 우리가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장 잠재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169페이지 별표를 3개 쳐놓으시는데, 자, 거의 여기서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표는 3개 정도 치실 부분이에요. 여기가 정리하는 부분인데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목은 서술적입니다. 서술적 방법에 의한 상권 분석.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배우셨죠. 체크리스트. 그래서 상권의 이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집해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장 잠재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장단점 위에 보시면 상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상권 내의 재반 입지의 특성, 상권의 고객 특성, 상권의 경쟁 구조로 이제 구분해서 분석하죠. 그럼 장단점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장단점은,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가 용이하죠. 비용이 상대로 적습니다. 뭐 예쁜 알바생 갖고 이제 뭐 선물도 증정하고 그러게 되면 많은 이제 우리가 체크리스트로 이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또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변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좀 문제점이 있죠. 자, 그 단점 같은 건 이제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특히 이제 뭐 유추법 같은 게 이제 좀 출제가 됩니다. 유추법.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한 2개 정도. 자, 유추법은 새로운 점포가 위치할 지역에 대한 판매 예측이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애플바움이 이제 개발한 유추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유추법은 자사의 신규 점포의 특성이 비슷한 유사 점포를 선정해요. 대학가의 호프책 같은 걸로겠죠. 그래서 그 점포의 상권 범위를 추정한 결과를 자사의 신규 점포에 적용해서 신규 입지에서 매출액, 상권 규모를 측정합니다. 유추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 지금 170페이지죠. 그럼 얘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CST 맵 기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CST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밑에 그림이 있지만 맵입니다. 지도상에. 그래서 유추법에서 상권의 규모는 자사를 이용하여 고객들이 거주를 지도상에 또 표시합니다. 그래서 자사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거리의 동심원을 그린 다음에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상권 규모의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그다음에 소비자, 스포팅이라는 게 점이죠. 맵이 지도입니다. 그죠? 테크닉이 이제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이죠. 기법이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이 그림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유추법은 이제 내가 만약에 내 다른 점포가 4천만 원 벌면은 나도 4천만 원 정도 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지도상이 많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매장이 있으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느냐. 이런 식이 이제 CST 기법이 되죠. 자, 그러면 밑에
이 기법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이용해서 어디서 많이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고객 거주 지역 분포를 파악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2차 자료보다는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한 1차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 CFT 기법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번호를 매깁니다. 먼저 상권의 규모를 파악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객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많이 왔다면 그쪽에 이제 광고나 판촉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또 경쟁 정도도 측정할 수 있죠. 얼마 정도 경쟁이 심하는지. 점포를 또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 또 많다, 여기다가 점포를 또 확장시키는 점포 확장 계획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소매 정책의 수립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법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뭐 신규 점포의 상권 분석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의 상권 분석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실제 소비자 반영해서 적용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중심지 이론입니다. 이 규범적 모형에 대한 상권 분석도 잘 나와요. 서술적이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규범적입니다. 자, 171페이지.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규범적 모형에 의한 상권 분석. 모형에 의한 상권 분석이죠.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입니다. 중심지론. 중심지론은 우리가 그 한 지역 내 생활 거주지, 취락, 그 다음에 그 입지 및 수적 분포, 취락들 간의 거리 간격 같은 공간 구조를 중심지 개념에 의해서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 중심지는 배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환의 편을 도모하는 장소죠. 이런 모든 도시는 이제 중심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있고 배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있고 배후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장, 점포죠. 여기가 이제 중심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상권, 배후지라고 얘기를 해요. 배후지. 고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권이라고 하죠. 중심 배후지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중심지 이론의 핵심은 한 도시 내에 상업 중심지가 포괄하는 상권의 규모는 도시의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유사 점포를 중에 한 점포를 선택할 때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을 이제 선택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특징은 그냥 보시고요. 특히 이제 그 중심지의 이론의 기본 전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본다면 그 지표 공간의 균질적인 표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지역 내에 교통수단은 오직 하나이며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 인구는 공간상의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주민의 구매력과 소매 행태는 또 동일하다. 인간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면서 최소 비용과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이다. 이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론은 중요한 게 이제 상업 중심지로부터 중심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형은 정육각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육각형은 이제 거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원형의 단일 중심지보다는 다수의 정육각형이 낫다는 얘기예요. 정육각형이.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정육각의 형상을 가진 배후 상권의 중심지 기능이 최대 도달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일치하는 공간 구조다. 거리가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거리가 같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 밑에 있어요. 밑에 이제 가시게 되면은, 자, 오른쪽에 그 어떻습니까? 일단 거기에 중심지 이론의 핵심은 어때요? 그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거리, 최소 수요 충족거리 육각형 형태의 배후지 모양의 중심지 계층 등이다. 그럼 밑에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거리란 중심지가 수행하는 상업적 기능이 배후지에 제공하는 최대한 거리예요. 배후지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중지까지 움직이는 최대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도달거리라고 하죠. 최대 도달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점포를 가지고 최대 도달거리. 제어를 사겠다라는 그 범위죠. 여기 만약에 그 근처에 여기 대형마트가 있으면 뭐 이마트가 있다.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진 않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최대 거리입니다. 배우지. 그래서 움직이는 최대 거리다. 배우지 거주한 소비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최대 거리가 이 중심지의 최대 도달 거리다. 이게 옵니다. 그럼 우리가 밑에 오른쪽 가볼까요? 오른쪽 가시면 두 번째 밑줄. 크리스탈로는 중심지의 최대 도달 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 거리보다 커야 상업시설에 입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소 수요 충족 거리는 최소 수요, 우리가 충족 거리라고 하죠. 충족 거리.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를 최소 요구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갑돌이가 점포를 차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점포를 최소한 와줘야 될 인원수가 100명 정도 와줘야 된다는 게 최소 요구치거든요. 그걸 이제 최소 수요에 대한 충족거리라는 얘기죠. 근데 100명보다 더 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최소보다 최대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이러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가 최소보다 커야 된다. 상업시설에 입지할 수 있다. 만약에 얘가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최대 도달거리가 여기서 끊겨버리니까 100명을 안 와준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키가 되겠고, 그다음 밑에 동일 계층의 중심지가 하나라면 우리가 배우지 형태는 원형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근데 최소 수요 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가 일치한다. 그러나 동일 계층의 중심지가 다수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상적인 배우지는 정육각형이죠. 최대 도달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우리가 클 경우 중심지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점에 보시면은 두 번째, 상업 중심지들 간의 안정적인 시장에 대한 균형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상권 모형은 원형 대신에 정육각형 형성이 가장 좋아요. 그 정육각형이 최대 도달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형이 아니라 정육각형이 낫다는 거예요. 정육각형. 그래서 하나의 단일 중심지가 단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수가 있어서 이 거리가 이제 같아지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제 자체적으로 가장 경합하지도 않고 서비스 도달거리가 이제 가장 최대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최소가 최대보다 커야 된다. 요거는 이제 작아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제부터네요. 소매인력 법칙입니다. 소매인력 법칙. 그러니까 네일리의 이제 소매인력 법칙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력이라는 거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매인력.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이 네일리가 이제 인력에 대해서 지금 크리스탈로는 중심지거든요. 중심지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지 간에 그 상호작용에서 끌어당긴 힘이 아니라 중심지. 그래서 앞쪽에서 배웠던 우리가 저차, 중차, 고차가 있으면 그 포서 반응 원리에서 이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치를 충족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좀 보면서 중심지 형성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레일리서부터는 소매인력이에요. 소매인력 법칙이다. 인력은 만류인력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네일리의. 그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중력 모형을 갖고 따집니다. 그 물체는 끌어당긴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에 비례하고 이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런 걸 배우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이 도시 단위로 갔는데요. A 도시와 B 도시가 있다고 봐봐요. 그럼 얘가 4만 명이고, 자, 4만 명이고, 얘가 10,000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제 만약에 C가 있다, C 마을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가 1km 떨어져 있고 여기가 3km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린다면 이게 이제 고객의 유인력입니다. 그죠? 상권의 흡입력, 상권을 끌어당기는 상권의 유인력, 흡입력은
유인력은 인구에 비례해요. 인구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인구에 비례하고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반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제가 암기 코드를 이제 외우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B는 영어로 레인이잖아요. 레인. 그러니까 레인 B. 자, 우리가 매장 면적에 비례한 거는 허브거든요. 근데 얘는 인구입니다. 도시 단위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레인 B. 그래서 레일리는 인구의 비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거리 제곱엔 반비례가 되겠죠. 인구는 많아야 되고 거리는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자, 소매인력 법칙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먼저 나왔는데,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예전에도 제가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가 A 도시가 있고요. 만약에 얘가 20만 명이라고 봐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는 5km가 떨어져 있고요. 여기 만약에 10km가 떨어졌다고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C도시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 B도시가 있죠. 그럼 여기는 40만 명이라고 봐봐요. 40만 명.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6만 명이 있다. 이건 타 자격증에서도 시험지에 나왔었는데, 자, 그럼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몇만 명이하고 이 중에서 여기는 몇만 명이 왔다. 그러면 유인력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자, 우리가 원래 식은 이렇게 합니다. A하고 B를 봤을 때, 자, A에 대한, 자, 흡입력과 B에 대한 흡입력은, 자, 인구에 비례해요. P풀이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PA와 PB, 인구에 비례하죠, 인구에. 비례해서 그냥 곧바로 얘네들은 그냥 적으면 되죠. 근데 거리 제곱엔 반비례해요. 거리 제곱 반비례하니까, 자, 우리가 거리가 D거든요. DB의 제곱, 그죠? DA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걸 이제 약분해서 이게 나온다면 얘가 얼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2대 1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거고, 자, 우리가 조금 그 편법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자, A에 대한 거와 B에 대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A는 인구에 비례하니까 20만 명이 올라가잖아요. 20만 명. 그 다음에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이 되니까 25가 됩니다. 그럼 얘가 8천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40만 명이죠. 40만 명에다가 10의 제곱이니까 얘는 100이잖아요. 그럼 4천이 되거든요. 4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 100이니까. 그러면 8, 4, 이거 약분하게 되면 2대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자, 본다면 3분의 2고, 여기는 3분의 1이죠. 그죠? 2대 1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6만 명이잖아요. 6만 명이니까 약분하면 여기가 2만 명, 여기가 4만 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편법을 좀 이용한다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 A와 B를 봤을 때, 인구에 비례한다. 그죠? 그럼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본다면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뒤집었는데 이걸 이렇게 세워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얘가 2배잖아요. 약분하십시오. 이렇게. 네, 거리 제곱에 반비례니까 거리가 바뀌죠. 그럼 10km, 5km가 온다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이걸 곱해주면 돼요. 그럼 2는 4대 2가 되니까 2대 1이 되죠.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잡으세요. 그럼 보통은 타 자격증에 3만 명이 나왔습니다. 3만 명은 3분의 2, 3분의 2니까 2만 명, 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맞춰서 이걸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3대 2가 나왔다, 그러면 5만 명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자, 일단 밑줄. 자, 이 윌리엄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점포들의 밀집도의 점포의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있으면 나타낸 법칙이다. 이웃 도시들 간의 상권의 경계를 결정하는 데 있죠.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두 경쟁 도시가 그 중심에 중간에 위치한 소도시의 거주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 규모, 인구에 비례하고 각 도시와 중간 도시와의
간의 거리 제곱이 반비례한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소매 인력 법칙에 대한 한계는 그냥 밑줄만. 실제 거리는 소비자는 생각하는 거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소비자의 편의성 및 서비스가 낮고 복도가 혼잡한 이 점포는 보다 쾌적한 환경의 점포보다 또 고객이 생각되는 거리가 더 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끊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컨버스의 수정 이 소매 인력 법칙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